자, 오늘이 이제 구조주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라는 것은 그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뭐 몇 사람이 합의한 것도 아니지만 어떤 분야, 각 분야에서 뭐 언어, 뭐 인류학, 정신분석학, 그다음에 경제, 인간 사회, 그다음에 오늘 이제 문화에서 각 분야에서 인간이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주의 철학자들은요, 이제 있다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정도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뒤집어엎자 이렇게 지난번부터 계속 조 목사님께서 계속 그러면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냐,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구조주의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체의 죽음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에 인간은 그냥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조주의 철학자들은 각 분야에서 어떤 구조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그 영역에서 그 구조에 어떤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근데 우리가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당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우연히 생긴 구조에 우리가 지배받고 산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소시르가 언어의 부분에서 했고요. 그래서 파롤과 랑그가 있다고 했죠. 자, 랑그가 중요합니다. 랑그에서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파롤 영역에서는 이 만들어진 구조에 맞추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소시르가 랑그와 파롤의 그 구조를 처음 얘기를 했던 대단한 사람이고요. 오늘 롤랑 바르트는요. 롤랑 바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롤랑 바르트는 어떤 영역에서 구조를 얘기했냐면요.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도 인간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그래서 거기를 범위를 넘어서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뭐라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구조가 어떤 구조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랑그가 중요하니까 랑그부터 가겠습니다. 집단적 무의식의 기호 체계라고 합니다. 예, 요것을 뭐 에크리튀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에크리튀르를 워낙 롤랑 바르트가 다양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단적 무의식의 기호 체계라는 요 표현은요. 저희 가진 이 교재 413쪽에 나옵니다. 413쪽 숫자 2 두 번째 이 앞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집단적 무의식의 기호 체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이명식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뭐냐면요. 그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어는 거의 대부분 기호로 되어 있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자, 기호는 기표가 있고 기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예요. 개념이죠. 단어입니다. 이 기호가 집단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미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기호들이 있는 거예요. 기호 체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얘기를 할 때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라 얘기를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반지하에 산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알아듣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다. 그러면 옛날에 한 2000년대 이전에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창동. 물론 지금도
평창동, 성북동 여기는 전통적인 부자 동네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강남, 부의 상징이죠. 서울 강남 그러면 그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좀 성공의 상징, 부의 상징이면 강남에 아파트 갖는 거. 서울 강남의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뭐 강남에 뭐 아파트 뭐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를 구입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단적 무의식이에요. 그 사회 집단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호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호를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체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호 체계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문학, 작품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 기호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글을 쓰냐에 따라서 문학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요.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무의식의 기호 체계가 랑그고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문화 예술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예로 들은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책에 보면 집단적 무의식의 기호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412쪽에 바르트는 야콥슨의 유명한 공리인, 그래서 야콥슨의 용어를 가지고 자기 또 설명을 합니다. 사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물들 사이의 관계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사실과 사실 사이의 관계, 즉 기호와, 그러니까 기표와 기로 만들어진 기호만 사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기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라는 것은 기표와 기의로 만들어졌는데, 자, 기표는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 기의를 이제 갖다 붙이는데 그것이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는 기의로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신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가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런 의미냐면요. 신화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것을 뭐 장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지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지 마라 그러면 반발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신의 뜻이야 라고 어떤 신적인 것까지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신화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집단 사람들에게 설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호를 조합하는 겁니다. 이런 집단적 무의식의 기호 체계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상징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게 신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신화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근친상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근친상간 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약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알고 있는 그 기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신의 뜻이야. 근친상간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망하고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호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근친상간을 하면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는구나 하면서 이제 근친상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법도 만들고 뭐 제도도 만들고 그 다음 그래서 신화가 가장 먼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신화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신화가 되면 그게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 신화가 꼭 국가적 차원이 아니에요. 예,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랑 좀 관련을 해볼까요? 그러면 집단 무의식의 기호 체계가 그럼 우리 그 뭐 기독교하고 교회하고는 또 어떤 연결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국가도 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요게 이 이스라엘의 기호입니다. 우리에게 선민이라는 이제 기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표에 이게 기표고요. 어떤 기의가 붙냐면 선민,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호화가 된 겁니다. 기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이스라엘 사람은 잘 모르더라도 선민이라는 이 기호가 이제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선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설교할 때 뭐 할 때 선민 그러면 이스라엘 하면 택함 받은 민족 택함 받은 족속 선민이다. 이게 이제 저희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저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사실은 그 사람 자체는 저희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호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호로 남아 있을까요? 아브라함 하면 딱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기의가 붙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보다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기호가 딱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지혜. 그렇죠? 지혜의 왕.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기독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지혜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고유명사가 되어서 지혜로운 판결에게 솔로몬의 법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하면 지혜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다 이런 기호들이 이미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 무의식 기호 체계는요. 전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집단이나 사회나 공동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기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호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게 문학으로 나타나고 예술로 나타나고 문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기호들을 가지고 이제 빠롤해서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느냐.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술가이고 작가입니다. 사람은요, 이 기호라는 호리병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기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주의도 어떻게 보면 기호예요. 철학이라는 것도 기호예요. 다 기호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사실은 무엇을 배우냐면요. 이 기호화된 언어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교양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기호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가의 죽음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작품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가 집단 무의식 기호 체계라는 구조가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 작가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집단 무의식에 갖고 있는 기호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작가를 선택해서 이 글을 쓰도록 만드는 거죠. 이 기호 체계를 무의식의 기호 체계를 대변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게 롤랑 바르트가 본 문화예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해석할 때 작가의 의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이 집단 무의식의 기호 체계가 그냥 작가를 한 명 선택을 해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성경으로 표현하면 신이 하나님이 한 예언자를 예레미야를 택해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럼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을 그대로 스피커잖아요. 전하는 거잖아요. 롤랑 바르트는 이 작가들 또 예술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무의식의 기호 체계가 그 음악이나 예술이나 뭐 미술이나 이런 예술 분야에서 이 작가를 그 예술가를 선택을 해서 자기를 그 기호 체계를 알려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그 기호 체계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하게 만드는 거고요. 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표현된 대변하는 그것을 그냥 읽어내는 것 뿐이에요. 읽어내는 것일 뿐, 그것을 가지고 뭐 새롭게 뭐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뭔가 변형을 하겠다? 이거는 구조주의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실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럼 이 구조주의 철학자들은 무슨 일을 한 건데 이렇게 구조 속에 구조가 있고 인간이 그 속에 갇혀서 생활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준 것에 불과합니다. 예, 뒤집어 엎고 혁명을 하고 싶고 바꾸고 싶다. 이거는 다음 주부터 기대하십시오. 비판 이론에 들어가야 나옵니다. 구조주의에서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는다, 어떤 예술 음악을 듣는다, 본다, 이거는요, 체계화된 기호를 보고 읽고 듣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바캉스가 있습니다. 휴가를 간다. 그러면 휴가를 간다라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몇 개 기호만 나열하면 돼요. 선글라스, 뭐 텐트, 뭐 몇 가지만 얘기하면 휴가 가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 기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배우고 그거를 표현한 것들을 보고 읽고 듣고 느끼는 겁니다. 예술도 이제 기호들을 조합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좋은 작품들은 뭐냐? 롤랑 바르트가 보기에 그 기호들을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그게 좋은 작품이 되는 거고 그 시대가 어떤 요구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그 기호들을 가지고 잘 표현하면 그것이 이제 보편성을 얻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화 기생충 있잖아요. 기생충이 그 이제 아카데미 우리나라 작품물은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았죠.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기호 체계들이 있습니다. 반지하,
가난한 사람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그 구조상의 어떤 빈부격차의 문제를 아주 기호 체계를 기가 막히게 잘 풀어낸 거예요. 반지하로 대변되는 송강호 씨인가요?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균 씨 가족으로 대변되는, 근데 반지하에서 뭐를 올라가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 집 부잣집 올라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요. 이 계단도 기호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상승, 신분이 상승되는 것을 드러내는 기호입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지상의 부자 동네에 이제 과외 교사로 운전사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세 개가 대비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내는지 또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잘 풀어냈는데 이게 한국의 이야기인데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사실은 전 세계에 다 공통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공간과 보편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명해졌고 그리고 큰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단 무의식의 기호 체계가 봉준호 감독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자기 그 구조를 드러냈다라고 롤랑 바르트는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설교. 설교가 뭘까요? 설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화입니다.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자, 설교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기호화된 기호들을 조합을 해요. 조합을 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요. 메시지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근거는 들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믿음과 관련된 기호들을 찾는 거죠. 성경책에서. 그래서 뭐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들으면서 알아요. 아, 믿음 얘기하려나 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도요. 사실은 뭐냐면 이미 이제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호 체계를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신화,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같은 기호 체계 안에 살면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기호 체계 안에 우리가 살아요. 살면서 그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걸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하지만 우리가 그 구조 안에 살면서 그것을 읽어내는 거죠. 이제 기생충은 지금 이제 있는 사회 구조리 어떤 구조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면 신화를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조합했느냐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진주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영화화한 거잖아요. 자, 그 진주만이라는 것이 그 일본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시작한 그 계기가 된 거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진주만을 일본이 먼저 이제 공습을 했죠. 먼저 쳐들어가서 미국이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자, 이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봅니다. 자, 이 영화의 기호는 미국인의 영웅주의입니다. 미국이 영웅이다. 미국이 전 세계에 선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게 이제 그 영화의 그 기호입니다. 자, 그 영화를 진주만인 영화를 관람하는 일본인은 처음에는 어떤 입장이냐 보면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이 적군이죠.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렸던 그리고 일본을 전쟁에서 지게 한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기 전에 일본인 입장에서는 그 진주만 영화를 볼 때는 오히려 시작은 미국은 적군이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일본인이지만 그 영화의 그 새로운 기호, 그 진주만이란 그 진주만의 영화에서 보여준 그 기호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보면서.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그 영화에서 자신들 일본 땅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는 아이고 잘했다 하고 박수를 칠 수도 있는 거죠. 그 영화에 설득이 돼서, 영화의 기호에 설득이 돼서.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뭐 다시 나오면 정신 차리겠지만, 네, 그렇게 그 영화 한 편이 그 어떻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적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공감을 이끌어내는지, 그걸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이 잘 될수록 뭐 좋은 작품이고, 뭐 인정받는 작품이고, 흥행이 되고,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전 세계 난리가 났다고 해요. 자, 오징어 게임도 결국은 이렇게 롤랑 바르트에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기호 체계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정말 다 실패하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게임을 해서 한 사람의 승자에게 몇백억의 돈을 준다. 사실 이제 물질 만능의 어떤 시대를 비판하는 사람 목숨도 사실 돈 앞에서는 사람의 생명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기호인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그런 기호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게임이란 형식을 통해서 굉장히 잔혹하지만 그걸 잘 만들어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해요. 저는 안 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오징어 게임? 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빈부격차, 어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가 전 세계 사람에게도 그게 공감이 되니까 그러면서 그게 전 세계에서 지금 그 드라마 넷플릭스 1위라는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호들을 이미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집단들이 갖고 있는 기호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이것이 이제 작품이고 예술이고 신화다라는 것을 롤랑 바르트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마이크 켜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고. 한 가지만 질문하면요. 이게 계속 선생님 설명하셨던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그 부분이, 그거는 이 랑그의 영역인 거고, 빠롤의 영역은 개인의 선택에서 의해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 개념이 이해가 정확하게 안 돼서. 랑그가 네. 구조고요. 빠롤은 네. 그 구조에 맞추어서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뀌려면 랑그가 구조니까 랑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랑그는 개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감리교면 감리교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감리교 목사는 감리교 목회자의 그 감리교의 어떤 교리와 장점 그런 그 구조에 따라서 저희가 살아가요. 물론 그 맞추어서 이제 개개 교회에서 이제 아니면 뭐 기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구조 자체를 저희가 감리교의 어떤 목회자 구조 자체를 내가 개인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감리교 어떤 구조가 아예 안 바뀌냐 또 서서히 뭐 그런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뭐 교리와 장정도 바뀌기도 하고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구조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구조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